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2025년 공동체 출판사에서 출간된 사회복지 실천론 공감 수험서를 기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준비하시고 영상을 들으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단순히 듣는 것보다는 책을 준비하시고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면 공부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3장까지 봤고요. 이번 시간은 4장입니다. 4장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이고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역할과 다양한 현장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23회 시험에서도요,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각각 사회복지 실천 현장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 묻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실천 현장은 어디인가요? 자, 제가 실천 현장이 무엇인가 정의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라고만 물어봤죠.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의미의 실천 현장을 떠올리셨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자, 둘 다 맞습니다. 이 실천 현장이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이겠죠.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장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복지 어떤 다양한 급여나 지원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소,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왔죠. 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좁은 의미의 실천 현장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쉼터,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넓은 의미, 광의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요. 이런 장소나 어떤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다양하게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에 초점이 되는 문제 또는 대상 집단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상으로 볼 때는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로 볼 때는 중독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신건강 문제라든가 폭력, 가정폭력 문제, 아동학대 문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개념화될 수 있다는 거를 아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입니다. 단골 출제죠. 별표를 3개 하나 해볼까요? 자,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씩 물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개를 포괄해서 한꺼번에 물어봅니다. 2025년 시험에서도요. 다양한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해서 묻는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지요. 책에 나와 있고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분류하는 이게 각각의 기준이에요. 기준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기관의 운영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1차 현장, 2차 현장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현장이 무엇인가 봐야 되겠죠. 요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나눌 때 기준은 기관의 운영 목적입니다. 즉, 원래부터 사회복지를 하려고 만든 곳, 사회복지를 하는 것,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것이 기관의 목적이었다면 그 현장은 1차 현장이 됩니다. 자, 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관. 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주된 실천 현장이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 모두 다 1차 현장입니다. 원래부터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관의 주된 기능입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하겠죠. 네. 두 번째는요, 2차 현장입니다. 2차 현장은요, 원래 이 기관을 만든 목적과 기관의 운영 목적은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 때문에 만들었지만 사회복지 서비스가 기관 운영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부분적으로 일을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이런 곳입니다. 자,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일을 하죠. 학교 사회복지사 일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차 현장은 아니고요. 원래 의료는 의료 서비스 제공하려고 만들었죠. 병원, 그죠? 병원 의료 서비스 제공하려고 만들었고요. 학교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들었습니다만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복지적인 개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 사회복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사회복지사가 부분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회복지 실천하는 현장은 2차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로 나누는데, 자, 그 기준은, 누가 이거를 만들었는가, 기관 설립 주체, 그리고 자금 조달 방식, 민간에서 자금을, 대는지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재원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공공기관은요,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죠? 또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가 규정이 되고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우리가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복지과, 시군구와 같은 이런 전달 체계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만 나눴는데요. 요즘에는 공공기관 내에 있는 기타 공공기관도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요, 3가지로 나뉩니다. 공공기관은 3가지로 나뉘어요. 자, 책 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민간기관일 것 같은 곳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속해 있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최근 몇 년 전에 생겼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아동권리보장원도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자, 민간기관은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곳이죠. 그리고 보통 재원들은 국가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좀 주긴 하지만 주된 재원은 또 민간에서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섞여서 한 가지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뒤에 우리 책 맨 뒤에 나와 있는 2025년 23회 문제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뭐라고 했죠? 여기는 사실 민간사회복지기관 중 유일한 기타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민간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공공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정확한 또 이제 분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분류하는 기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접 서비스 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 모두 다
직접 서비스 기관이죠. 간접 서비스 기관은요, 이런 직접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죠. 그래서 대부분 행정기관이고요. 이거는 간접 서비스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긋고 싶은데 자꾸 내려가네요. 네. 자, 그래서 간접 서비스 기관, 행정기관의 예는 또 91페이지에 나와 있죠.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것 모두 다 간접 서비스 기관,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상대적으로 이 기준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명확한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의 예로 출제되는 그 시설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감 수험서에는 대표적인 시설들을 다 제시했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들을 보시고서 이해가 안 되면 또 구체적인 그 시설들을 좀 검색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분류 기준은 뭐라고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라고 했습니다. 자, 생활시설. 생활시설은요, 그 시설에 가서 내가 생활한다는 겁니다. 잠도 자고 먹고 자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시설에 들어가서 내가 살게 되면 이런 거는 생활시설이고요. 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집은 우리 집에서 자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시설에 가서 잠깐 서비스만 이용하고 오는 곳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까요, 여러분?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시설인가요? 이용시설인가요? 자, 지역아동센터는 어때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부모님의 좀 돌봄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잘 받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방과 후에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방과 후에 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고 다음날 학교 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용시설입니다. 그러나 아동 양육시설은 어때요? 보호를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보호 아동들이 가서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양육시설은. 거기서 삽니다. 아동기가 끝나는 18세 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아동 양육시설은 대표적인 생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이런 것은 이용시설이죠. 그런데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이런 곳은 또 대표적인 생활시설이 될 수 있는데요. 시험에 이렇게 섞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또 이것도 중요하네요. 최근에 시험 경향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는 민간기관인가 아닌가,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시설인가 아닌가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0페이지 여러분 282페이지 보시면 2025년 23회 시험에 나왔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예와 분류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행정복지센터는 1차 현장 생활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차 현장 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섞어서 한 문제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하나의 기관 또는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는 구체적인 지역아동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이제 쭉 설명이 나오고 맞는지 틀리는지, 공동생활가정이 어떤 곳인지 쭉 설명해 놓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오지선다해서 고르는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동양육시설 우리가 예전에 고아원이라고 불렀던 곳은 많이 알 수 있죠.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알죠. 그런데 자립지원시설 뭐 하는 곳이지? 아동보호치료시설 뭐 하는 곳인지? 봐서 모르겠죠. 모르면 반드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3개의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시설이에요. 시험은 이런 데서 나오겠죠. 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 13개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동복지법을 봐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우리 수험서에도 각각이 어떤 시설이면 어떤 특징인지, 생활시설인지 이용시설인지 중요한 기준들도 써놨기 때문에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저는 좀 리뷰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번 얘기했고요. 아동양육시설도 그렇죠. 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에 대해서 사례관리 또는 그 가정에 대해서 사례관리하는 곳이죠.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아실 거고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이제 가정이라는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시설로 아는데요. 사실은 그 위탁가정 아이들을 지원하고 위탁가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된 서비스는 이제 아동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동 대상의 시설이에요. 위탁 가정을 지원하고 위탁 아동들을 지원하는 곳이어서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자립지원시설은요, 우리가 그 보호아동이라고 해서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이제 양육시설로 가거나 또는 이제 위탁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데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 돼요. 보호가 종료돼서. 자,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살아라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에게 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시설도 알아두시고요. 아동보호 치료시설도 언뜻 여러분이 다가오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 행동이 있거나 여러 가지 심리 정서상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상담을 받으면서 좀 치료 또는 재활 회복할 수 있는데,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내원 상담, 내방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집이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문제 행동의 수준이 좀 너무 심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입소해서 거기에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살면서 심리치료, 행동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아동보호 치료시설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요, 이제 보장원,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을 또는 보호를 국가적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뭐 포용국가 아동정책도 수립을 하고요.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또 5년마다 수립을 하기도 하는데, 아동정책에 대해서 또 종합적인 대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어내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여러 가지 아동에 관한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자, 그리고 자립지원 전담기관 있죠.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자립지원시설하고 비슷한데요. 보호대상 아동을 위탁보호하거나 또는 종료할 때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서 이후에 자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립지원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조금 더 포괄적인 수준에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이거 13번인 걸로 봐서 굉장히 최근에 생겼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쉼터들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조금 더 보살핌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위한 이제 쉼터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 및 지역 사회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것도 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 대표적으로 뭐 출산 지원 시설, 양육 지원 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5가지 종류의 시설이 있는데요.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족센터도 우리 많이 언급되고 있죠. 예전에는 어때요?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2개의 센터가 따로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관할이지만 이 가족이 들어가거나 청소년이 들어가면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센터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들도 여성가족부가 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센터는 어디가 합쳐진 거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자,
건강가정 지원센터, 예,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합쳐져서 이제 다문화, 이제 가족센터가 됐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세 번째 파트는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아무래도 지역사회 복지론, 강의에서 많이 다루겠죠. 우리 실천론에서는요, 이게 어떤 기관인가, 기구인가 정도 간단히 성격만 알면 됩니다. 자, 지역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때요? 지역 단위에서, 이게 중요하죠. 지방 정부와 민간, 그리고 민간과 민간 간의 공동 협력을 위해서 심의, 예, 의결, 예,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장법을 근거로 하는 민관 기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은 의료 및 정신보건인데요. 자, 의료와 정신보건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사회복지에서는 2차 현장이겠죠. 예,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의료나 보건 쪽은 모두 다 2차 현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표적인 현장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구, 단위별로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자, 이곳은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요. 또 진료도 하고요. 입원 이후에 사회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회복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례 관리 등도 하고 또 정신질환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이 있지는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사업과 교육들을 실시하죠. 이런 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 보겠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도요, 우리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고, 전 인구 대비 비율도 높잖아요. 그러면서 노인에 대한 시설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 시설들의 종류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요. 또 의료에 관한 시설이 있고요. 여가에 관한 시설이 있고요. 집에 살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도 있고요. 또 보호인데요. 학대로부터 보호이죠. 노인이 이제 학대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신고, 접수, 상담, 여러 가지 교육, 예방 사업 하는 곳이 노인 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자, 먼저 노인 주거복지시설 이런 거는 여러분 자 슬라이드에 다 담기 어려워서 책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은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양로원 같은 곳이죠. 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이런 곳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의료라는 곳은 이제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주거복지시설에 나온 노인 공동 생활가정은 그러니까 요양이라는 어떤 좀 질병의 치료와 회복이라는 요양의 요소는 없어요. 보호와 살고 있는 주거의 차원이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카테고리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또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이제 주거 여건 또 그리고 급식, 요양 또 그 밖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자, 노인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들도 있죠.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자, 재가복지시설은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4개의 이런 서비스, 이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겁니다. 이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이에요. 지역사회복지론 할 때 또 문영주 교수님이 자세히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있을제 집가 그러면서 내가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받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바로 노인복지시설이죠.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재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우리가 학대로부터 보호라고 좀 보호를 좁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자, 중앙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있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을 또 연결하고 조금 더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 이런 지방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을 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직접적으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단위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죠. 자, 5번째는요, 행정 분야입니다. 행정 분야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직접 서비스 제공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면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러분들 겨울 되면 빨간 열매 이렇게 가슴에 꽂고 다니는 그런 핀이 있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여러 가지 모금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그 목적에 맞게 또 이렇게 배분하고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는요, 어때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단체 간 협의, 조정, 또 사회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나 연구, 정책 건의, 또 자원봉사자 활동 진흥,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애인 관련된 시설도 많아요. 노인복지 시설처럼 되게 많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 장애인 관련 현장은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거주 공간을 활용해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기 살면서 요양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죠. 아무래도 여기는 지역사회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활보다는 이용시설이겠죠.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또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여가생활,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자, 장애인, 여기는요, 직업재활이에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장애인들도 결국, 자립을 하고 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또 지속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는,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만족감 또는 자신감, 효능감도 얻고 더 중요한 거, 경제적인, 지원, 자원을 본인이 마련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직업 재활 시설은요. 일반적이라고 하면 비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작업 환경에서 좀 일하기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약간의 보호 작업장이에요. 그 장애인들이 일하기 좋은 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용 시설입니다. 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설이 또 97페이지에 추가되어 있는데요.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기르고 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자립생활 지원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재활 시설은요. 장애인이 입원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다니면서 이제 통원하게 해서 또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진단, 판정, 치료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시험의 경향으로 볼 때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동 분야라든지 가족 분야는 좀 많이 언급이 되고요. 장애인 쪽은 많이 언급이 안 됐지만 그래도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책에 제시된 내용은 다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자, 4장의 두 번째 절은요,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2025년 23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정말 이렇게 나누라는 거 굉장히 많네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사 역할을 나눌 때는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일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기준인데 그건 또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조력자, 조성자입니다. 영어로는 enabler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able 그러면 뭔가 할 수 있게 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조금 더 문제를 잘 해결하고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개발시키는 역할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잘 해결하려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과 상담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부부를 위해서 그런 의사소통 훈련을 포함한 상담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다 조력자, 조성자 역할입니다. 단순히 교육하는 거는 교사, 교육자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상담을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이 커져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측면, able 측면에서는 조력자, 조성자랑 또 교사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중개자 중요하죠. 영어로는 브로커예요. 브로커라는 거는 뭐예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자, 옹호자, 클라이언트가 어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또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옹호 역할을 하는 거 사회복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요. 교사, 교육자, 티처예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프로그램 제공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클라이언트가 특정 기술, 사회 훈련, 기술, 사회생활 기술 같은 거를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초점인 역할입니다. 자, 중제자, 중계자랑 한 끗 차이지만 굉장히 다른 역할이죠. 자, 중제자에서 중요한 거는요. 중간에서라는 거예요.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개입을 하는데 중간 지점이라는 거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상호 간의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자, 훈련가는요. 트레이너죠. 그래서 기관이나 조직 차원에서 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거나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자, 협상가는요. 마찬가지로 중재자와 비슷한데 다툼이 있거나 갈등 관계에 놓인 체계 사이에서 이제 만족스러운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데 중재자와는 달리 조금 더 취약하고 힘이 없는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조정자, 코디네이터예요. 주로 사례 관리자 역할이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집단 촉진자는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하면서 집단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정 성원이 너무 소외된다거나 활동이 미진할 경우 집단 활동이 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자, 조직 내 촉진자를 보겠습니다. 조직의 성원들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그 조직이 살아있고 조직이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이나 조직 차원에서 조직의 기능이나 상호작용, 직원 간의 협조나 지시, 정보, 교환을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직 내 촉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네요. 사회복지사 역할. 12가지나 나왔는데요. 네. 11번과 12번은 말로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혁신가는, 어때요? 우리가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거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끌어오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대중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시키는 역할이 바로 혁신가 역할입니다. 12번째는요. 활동가예요. 활동가 같은 경우는요. 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연대를 해서 이런 불평등 이슈를 해결하거나 권리 침해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는 역할입니다. 조금 더 활동 측면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두 23회 문제에 출제되었던 역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분류할 때 이제 두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요, 기능에 따라서 나눕니다. 이 예들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다 보신 건데, 아이고, 네.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다 보신 거인데, 그 다양한 역할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이냐, 다양한 체계를 연결하느냐, 체계를 개발하느냐와 같은 기능으로 나눈 거예요. 직접 서비스 제공은요, 상담을 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는 뭔가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중재자, 그죠? 중개자, 중재자 모두 다양한 체계 사이에서 연결을 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 연결 기능이고요. 팀 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체계를 유지하는 거겠죠. 슈퍼바이저로서 뭔가 그 직원들에게 조언 또는 관리 감독하는 거는 체계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기능이죠. 이런 것들은 체계 강화 기능의 역할입니다.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체계를 개발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뭔가를 기획하는 거, 정책을 개발하는 거 모두 다 없는 걸 개발하는 거니까 체계 개발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요, 연구자 또는 연구 활용자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그 역할은 어떠한 또 기능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절 이 기능에 따른 분류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출제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는 1번 사회복지사의 그 다양한 역할 그 자체를 묻는 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뒤편에 2025년 23회 문제 두 개가 출제되어 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드리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5장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 접근은요, 내용이 조금 길어서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